안녕하세요, 박정우입니다. 신용분석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재무분석 두 번째 시간이기도 하죠. 자, 제2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와 함께 살펴봤던 내용은요. 재무분석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재무분석이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재무분석으로 만병통치약이면 다른 분석 배울 필요 없겠죠. 자, 재무분석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 한 내용은 뭐냐? 바로 재무 분석을 만들기 위해서, 정확히 말하면 재무 비율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들여다봐야 될 게 재무제표인데, 재무제표라는 것들은 어떤 것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무제표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어떤 관점에서 살피고 어떻게 기술해 놓은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세부적인 암기는 개정 과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희 이제 교재 특수성이 문제를 중심으로, 그것도 굉장히 빈출도가 높았던 문제를 중심으로 학습을 시켜드려요. 그래서 사실 이런 학습 방법은 합격에 이르기는 더 수월하다고 합니다. 봤던 문제와 유사한 문제를 내가 나오면 그만큼 맞추기가 쉽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문제 단위로 학습을 하게 되면 전반적인 상호 얼개를 못 맞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호 얼개를 맞추기 위한 방편으로 바로 뭘 한다? 바로 기업들의 신용 분석의 일반적인 내용들을 제가 체계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시간으로요, 재무 분석이라는 건 재무제표를 통해서 도대체 어떤 비율들을 만들어내서 도대체 무슨 내용을 살펴보는 거냐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재무 비율이라고 쓰는 게 낫겠죠. 자, 재무 비율 중에서 첫 번째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무제표 중에서요, 특히 재무 상태표 있죠. 내가 어떻게 자산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자산을 통해서 부채와 자본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나온 재무 상태표를 바탕으로 그 안에 있는 항목들을 우리가 조정해서 뭔가 비율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비율들을 통해서 경영 환경에 대한 일부의 내용을 우리가 진단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기업이 얼마나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얼마나 대외 환경에 대해서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지급 여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유동성 분석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동성 분석이 굉장히 또 중요하죠. 뭡니까? 기업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었을 때, 야, 내가 돈 주고 해결할게,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지. 요즘은 빡빡해서 조금만 무슨 일 터져도, 공장에 불만 나도,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제품이 갑자기 배송되다가 자동차 사고 나서 다 망가져도 나는 이제 처리를 못해,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엔 유동성이 약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런 일들이 터져도 내가 돈 어떻게 되다가 내가 확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유동성이 좋은 거겠죠. 이렇게 뭔가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아니면 수시로 자신이 경제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당연히 그 기업의 신용을 평가하는 데 중요하겠죠. 자, 이런 유동성 분석은요, 대표적으로 유동 비율이나 당좌 비율, 현금 비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동 비율, 당좌 비율, 그 다음에 가장 유동성이 높은 자산인 현금 비율을 통해서 우리가 도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당좌 비율은 뭔가요? 당좌 여러분들은 아마 그 개인 금융거래만 수행하신 분들은 당좌를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당좌라는 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요, 지속적으로 또 다른 회사 우리가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그때그때 매번 현금을 왔다 갔다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 그것으로 인한 비용이 또 큽니다. 예를 들어서 원자재품 했어요. 2억 주세요. 근데 2억을 현금으로 받아오려면요, 이만합니다, 진짜. 근데 그거를 또 나르고 또 그거 보관하기도 무섭고요. 은행에 갖다 주는 것도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수시로 자신이 당좌 수표라든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다가 2억이요 써가지고 딱 줘버려요. 그러면 딱 이게 그 지급하기로 해준 그 주거래 은행에서 이걸 갖다 내면 2억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커다란 신뢰가 부여된 그런 금융거래입니다. 따라서 이런 당좌 거래는 마치 뭐와 똑같은 거예요. 현금
현금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2억이라고 써서 딱 주는 장자 수표는 마치 현금과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거 2억짜리 토지인데요. 이걸 파시면 뭐 나중에 현금이 될 겁니다. 아, 그거 팔기도 쉽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것이 진짜 2억짜리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감정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당좌수표 같은 경우는 현금을 막대하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을 편의성을 도모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현금과 진배 없다. 그러니 당연히 당좌도 유동성을 확인하는 비율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레버리지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레버리지 분석의 뜻은요, 뭐냐면 타인 자본 의존도를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레버리지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10억짜리 가지고 있고 자동차 1억짜리 가지고 있고 뭐 그 다음에 펜션 하나 뭐 8억짜리 가지고 있다 그래서 19억짜리 정도의 총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은 그 19억의 자산을 전부 자기 돈으로 했어요. 그런데 B라는 사람은 19억 중에서 절반인 9억을 한 뭐 절반 정도 되는 9.5억을 은행으로 대출을 받은 거예요. 자, 이 두 회사 아니면 이 두 개인 상황이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따라서 우리가 경영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자산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 자산을 구성하거나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온전히 내가 제공했는지 타인이 제공했는지를 그것을 비교해서 우리가 또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한 내용은 당연히 신용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인데 바로 그러한 내용을 확인하는 게 레버리지 분석이다. 그럼 레버리지 분석의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 부채 비율, 즉 내가 부채를 어느 정도 비중으로 가지고 있는지, 이자 보상 비율, 내가 경영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을 가지고 갚아야 될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돈 벌어가지고 이자 다 갚았다. 그럼 그 회사 뭐 남는 거 없잖아요. 그런 회사가 신용도가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따라서 이자 보상 비율도 이건 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의미는 뭡니까? 그만큼 남의 자본을 많이 활용해서 이자로 다 주고 남은 거 없구나라고 생각하겠죠. 바로 이자 보상 비율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에비타 이자 보상 비용 여기도 여기에 해당되고, 자기 자본 비율은 어떻게 보면 이자 보상 비율과 반대점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자 보상 비율이 이자를 다 줘버렸다 그러면 그만큼 자기 자본에 의존 한도가 낮았다는 것이고, 반대로 자기 자본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다는 건 이자 줄 거 없잖아요. 자기 자본이라는 건 우리 투자자들끼리인데 배당은 줄지언정 이자를 줄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레버리지 분석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본이나 부채나 그 다음에 이자로 나간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뭐에 대해서 어디에 나와 있다? 자본, 부채 어디?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유동비율에 나와 있는 현금이나 이런 것들은 뭡니까? 내 자본과 외부에서 빌려온 부채를 가지고 나는 현금으로 얼마 두고 있고 기계로 얼마 두고 있고, 바로 이런 것들이 내 자산의 하나의 형태들이죠. 따라서 자산 계정에 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이건 뭐다? 재무상태표에서 분석한 재무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재무상태표를 기술하는 기준은 뭘 가지고 기술한다? 유동성을 가지고 기술한다 말씀드렸죠.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그 다음에 자본은 유동이라는 게 없죠. 어차피 내 돈이니까. 그래서 이런 유동성을 기준으로 집계를 하는데, 바로 그것은 그만큼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유동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기업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게 유동성 비율이라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것이 뭐가 있냐 하면 안전성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안전성 분석은 그럼 무엇을 얘기해야 되냐 하면요. 자, 유동성 분석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굉장히 중요시하냐면 단기 대응 능력을 중요시합니다. 지금 당장 유동이라는 건 바로 당장 내가 원하는 형태로 재산적 가치를 변경할 수 있느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느냐와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안전성 비율이라는 건 그렇게 단기도 물론 적지 않게 중요하지만 단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를 다 합쳐서 전반적으로 그 회사의 부채 상환 능력이 어떤 정도인지, 그 다음에 경기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안전성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전반적으로 부채를 내가 잘 갚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경기 변동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요. 신용 분석에 있어서. 그러면 이런 안전성 비율은 또 뭘로 계산하느냐? 역시 아까랑 유사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 회사가 자기 돈으로 전부 경영 활동을 합니다. 굉장히 안전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타인 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좀 뭔가 불안하죠. 타인 돈은 이자 제때 주지 못하면 이거 문제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좌 비율, 부채 비율 이런 것들이 또 안전성 분석을 하는 일종의 비율 분석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부채 비율, 당좌 비율. 그러니까 안전성 분석은 어디에서도 비슷하다? 유동성이 높은 기업들이 안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따라서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산 구성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산 구성 분석이라는 것은 주주에게 구성됐던 출자금이든 외부로부터 빌려온 돈이든 간에 그렇게 자금을 동원해서 자산을 어떤 식으로 구성했는지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자산을 더 많이 확보하고 있는 건지 비유동자산을 더 많이 확보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자산 구성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괄손익계산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포괄손익계산서의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자, 우리 포괄손익계산서 기억나시죠? 매출액하고 매출 원가 뺀 다음에 총 매출 총이익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물건 팔아서 얼마 벌었는지 나왔는데, 자, 그렇게 물건 파는 데는 그렇게 물건을 직접적으로 만드는 데 투여된 비용 못지않게 판매나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걸 빼고 나면 그렇게 한 게 바로 그 기업의 주력 경영 활동인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영업 말고도 기업은 돈을 빌려주거나 돈을 빌려받거나 아니면 기술적인 로열티를 어딘가 빌려주고 나서 그것으로 받은 이득 등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바로 뭐다? 직접적인 주력 영업 활동이 아닌 형태로 돈을 번 것이기 때문에 영업의 수익 또는 비용 등이 그렇게 발생하고요. 그 과정에서 생긴 수익이 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거는 영업 외 활동을 보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세전 총이익을 구하고 그리고 나서 세금 낸 다음에 우리가 당기순이익을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나와 있는 계정 과목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을 이제 바로 포괄손익계산서를 바탕으로 한 분석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포괄손익계산서는 얼마만큼 수익을 얻고 있는지 얼마만큼 경영활동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이걸 통해서 수익성을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 기업이 도대체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있는 건데 이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도 1,000원짜리를 팔고 있고 B라는 기업도 1,000원짜리를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A라는 기업은 그 1,000원짜리를 팔기 위해서 투여된 비용이 얼마냐면 800원이고요. B라는 기업은 1,000원짜리를 팔기 위해서 투여된 비용이 400원이에요. 야, 그럼 이건 수익성이 다르죠. 똑같이 원가는 1,000원일지 모르겠지만 만드는 데 투여된 비용은 상이하잖아요. 따라서 도대체 얼마의 비용을 들여서 얼마를 벌어들인 건데 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매출 총 이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매출 총 이익률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총 자본 영업이익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말에서 드러나죠. 총 자본이라는 것은요, 그냥 자본이면 내 돈을 말하는 거고요. 총 자본이라는 건 내 돈 플러스 남의 돈 합쳐서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전체 융통했던 투여받았던 자금을 말하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본이라고 들어가서 무조건 자기 자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총 자본은 자기 자본 플러스 타인 자본을 말한다. 타인 자본이 다른 말로 뭐다? 부채다. 자, 그러면 전체 자금을 얼마만큼 가져와서 얘는 그걸 가지고 도대체 영업활동, 가장 그 회사의 주력 활동이라고 하는 경영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이득이 얼마인데 이걸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10억 원의 자금을 융통해 왔거나 아니면 직접 투자해서 A기업도 부채 자본이 10억이고 B기업도 부채 자본이 10억인데 얘는 그 10억을 써가지고 영업이익으로 200원을 벌었는데 얘는 10억을 투자해서 영업이익으로 2억을 벌었다. 아, 그럼 당연히 어느 회사에 하고 있는 사업이 수익성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10억 투자해서 2억 번 회사가 수익성이 훨씬 좋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 그 회사가 수익을 잘 내는 형태로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총자본 영업이익률이라는 것은 그런 관점이고 매출 총이익률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기자본 순이익률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이건 왜 중요하겠어요? 결국 타인자본이라는 것은 대출금 회수해버리고 이자 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궁극적으로 이 회사의 자금을 영속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주주들이죠. 주주들. 자기 자본들. 아니면 회사의 사주. 예. 그러니까 내 돈 꼬라박아서 나는 도대체 순이익을 얼마나 얻고 있는 거냐. 세금 낼 거 내고 이자 줄 거 주고 다 비용 다 처리하고 난 도대체 얼마의 이익을 나한테 떨어지는 건데 이 순이익이라는 것은요. 진짜 치러야 될 비용 다 주고 정부의 세금까지 다 내고 나서 내 수중에 완전히 떨어지는 돈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내 돈 얼마 투여해서 내가 진짜 얼마를 벌고 있느냐를 알아보는 제일 좋은 방법은 요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좀 정리해 볼게요. 대표적으로 매출 총이익률은 주력 경영활동인 바로 매출액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얼마의 비용을 들여서 얼마를 걷어들인 건지 확인하는 내용이었고요. 총자본 영업이익률이라는 건 자기 자본이든 타인 자본이든 빌려와서 주력 경영활동으로 투자해서 얻은 이익이 얼마인지. 왜 선생님 당기순이익이나 이런 걸 안 하나요? 당기순이나 이런 것들은 영업이익 말고 영업의 이익으로도 높아질 수가 있잖아요. 어떤 회사가 갑자기 로또 복권 맞아가지고 영업의 이익으로 인해서 갑자기 큰 부자가 됐다. 그건 그 회사의 어떻게 보면 내실을 확인하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신용분석이라는 것은 그 회사의 본질, 내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주력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렇게 관심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건 용도가 다르죠. 궁극적으로 회사에 투자했던 회사의 주인들이 궁극적으로 궁금한 건 내 돈은 진짜 얼마 썼는데 그래서 내 돈으로 다시 내 주머니 얼마 떨어지는데 이런 게 또 중요한 수익원이잖아요. 그래서 수익성을 분석하는 비율 분석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각각의 쓰임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활동성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자, 당연히 활동성 분석은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기업이 자본이나 부채를 도입해서 뭔가 자산을 구성했을 거 아니에요. 기계라든가 토지라든가 뭔가 이런 거 사겠죠. 이렇게 자산을 구성을 했었을 텐데 도대체 그 자산을 얼마나 원활하게 활용하고 있느냐를 보려는 것이 바로 활동성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활동성 비율은 그래서 뭐라고 보냐면 회전율이라는 걸로 비율 분석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대부분 다 활동성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활동성 분석 중에서 뭐가 있냐 하면 거의 저희 14페이지 중간에 보면 총자본 회전율, 자기자본 회전율, 매출채권 회전율 이런 것들이 있죠. 바로 이게 대표적으로 활동성 분석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한 회전율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런 걸 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자본 회전율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매출액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내 돈을 도대체 얼마나 쓴 거냐를 보는 거죠. 자, 자기자본 회전율을 가지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기업이 10억 원을 달성했고요. 10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했어요. 근데 이 10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하는데 이 기업이 내 자본으로 투여한 투자자의 돈이 얼마냐면 이 한쪽은 5억을 투자했었고요. 한쪽은 자기자본, 순선이 자기자본이 1억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야, 내 돈, 내가 순순히 꼬라박은 돈을 마치 2번 회전한 것 같구나. 2회 이렇게 된 거고 이거는 내가 순순히 꼬라박은 그 돈을 10번 회전한 것 같구나. 10회 이렇게 되는 거죠. 매출액이라는 것을 내 자기자본을 바탕으로 해서 도대체 분모로 자기자본 위에다 매출액을 내서 내 돈을 2번 돌린 거 3번 돌린 금액과 똑같네 뭐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게 자기자본 비율이에요. 그건 무슨 의미를 하냐.
적은 돈을 투자했는데 이렇게 막대한 매출액을 올렸다는 건 그만큼 내 돈을 원활하게 내가 활용했다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5억 투자해서 10억을 벌었단 말이에요. 매출액이. 그럼 이거 쉽게 얘기해서 1억 투자하면 2억 번다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얘는 1억을 투자해서 2억을 벌지만 얘는 1억을 투자해서 10억을 버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비교도 가능해요. 자기 자본을 얼마나 회전했냐는 것은. 자, 그래서 다시 활동성 비율로 돌아가 보면요. 자기 자본을 얼마나 회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자기 자본 회전율. 그 다음에 총 자본, 내 자본뿐만 아니라 타인 자본을 얼마나 회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총 자본 회전율. 그 다음에 매출 채권 회전율도 중요하죠. 회사에서 매출액을 달성하고 직접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나중에 돈을 주겠소 했던 것이 이제 매출 채권인데요. 도대체 이 매출 채권이 얼마나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매출 채권 회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 회전율 들의 계산 방식에는 뭐가 분자해 있다? 매출액에 분자해 있고 분모에는 예를 들어서 자기 자본 회전율이다 그러면 자기 자본분의 매출액, 총 자본 회전율이다 그러면 자기 자본 플러스 타인 자본분의 매출액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매출 채권 회전율이라고 하면 매출 채권분의 매출액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전율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매입 채무 회전율이라는 건 뭐다? 매입 채무분의 매출액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분자는 무조건 매출액이 있다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 활동성 분석에는 자기 자본이든 총 자본 회전율이든 아니면 매출 채권 회전율이든 간에 이 활동성 분석은 약간 애매모호한 게 있어요. 뭐가 있느냐? 자, 보겠습니다. 아까 여기 회전율은 분자에는 뭐가 있다? 매출액이 있다는 거죠. 자, 매출액은 어디 계정 과목입니까? 매출액은 여기 있어요. 매출액은 포괄손익계산서에 제일 먼저 딱 뜨는 게 매출액입니다. 그죠? 그런데 분모에 있는 것들을 한번 볼게요. 자기 자본, 뭡니까? 자산, 자본. 바로 재무상태표에 있죠? 그 다음에 총 자본 회전율 뭐예요? 부채 플러스 자본 어디 있어요? 재무상태표에 있죠? 그 다음에 매출 채권 회전율 매출 채권 어디 있다?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채권이라는 것도 자산이잖아요.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형태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바로 자산이란 말이에요. 바로 분모인 매출액은 매출액은 포괄손익계산서에 있는데 분자에 해당되는 이런 것들은 다 어디 있다? 재무상태표에 있는 게 바로 활동성 분석의 특성이에요. 노란색으로 체크를 할게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재무상태표는 야 너희 집 재산 지금 얼마니? 그렇게 하면 우리 집 재산 오늘 봤더니 얼마야? 이렇게 해서 어떤 특정 시점으로 물어본다고 말씀드리면서 재무상태표라는 건 특정 시점이 섞여 있어요. 대표적으로 재무상태표를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시대고시 뭐 무역 해가지고 재무상태표 보면 2000 몇 년 12월 31일 기준 해서 이렇게 그 시점에 이 회사는 얼마의 자산을 가지고 있고 부채는 얼마고 자본은 얼마인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포괄손익계산서라는 건 그 회사가 경영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그 동안 벌어들인 이익을 집계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기간 베이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2000 몇 년 1월 1일부터 2000 몇 년 12월 31일까지 해서 벌어들였던 이득이 총 얼마입니다 라고 집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생기죠. 뭐냐? 일단 재무상태표는 월 말로 이렇게 딱 연말로 이렇게 확정을 했다고 쳐봐요. 근데 포괄손익계산서는 연말이 아니라 이때부터 이때란 말이에요. 그럼 기간인데 시점을 우리가 뭔가 일치해야지만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야 너희 집 저기 그럼 재산 상태가 어떻게 되니? 우리 집 재산 상태는 자산이 뭐 예를 들어서 10억인데 부채는 죄송합니다. 자산은 뭐 10억인데 부채는 1억이고 자본은 2억이야. 그럼 말이 안 돼요. 부채와 자본을 다 합치면 자산이 돼야 되는데 야 그거 어떻게 그렇게 되니? 부채와 자본은 나는 10년 전 걸 말한 거고 자산은 지금 시가를 말하고 있어. 아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무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석하는 그 시점을 일치시켜야지만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는 연초부터 연말이고 하나는 연말이고 뭔가 일치시켜야겠죠. 그래서 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어떻게 하냐면요. 매출액이라는 것은 어차피 그 해 기간 동안 쭉 달성한 것으로 집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뭘 조정하느냐 하면 여기 어딨죠? 예. 분자에 있는 재무상태표 계정들을 조정해요. 예를 들어서 2015년도 연말하고
2014년도 연말에 작성된 거 있죠. 이건 다른 말로 하면 2015년 1월 1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2014년 12월 31일이나 2015년 1월 1일이나 큰 차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나온 금액과 이때 나온 금액을 평균해서 계산을 해서 써줘서 마치 이 기간과 이 기간과 똑같이 일치시켜줍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매출액은 어차피 기간 베이스로 되어 있어요. 근데 재무상태표는 연말로만 되어 있으니까 시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성 분석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이때 연말에 있는 금액 플러스 이때 연초, 다른 말로 하면 전 연말에 있었던 금액을 평균해서 두 개를 더한 다음에 나눠서 평균한 값으로 분자분모를 똑같이 기간을 맞춘다. 그래서 저희 25페이지에 제가 대표적인 활동성 분석의 비율들을 쭉 적어주면서요. 회전율 옆에 가만히 보시면 수식 부분 보시면 기초 기말 평균 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가로로 쳐져 있는 걸 보신 거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들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뭐다? 아하, 방금 설명드렸던 기간을 일치시키기 위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장성 분석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요, 수익도 많이 내고 있고 재산도 자본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업이라는 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죠. 지난 시간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재무 분석은 가장 그 회사의 미래를 진단하는 게 재무 분석의 목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장성 분석은 바로 뭘 의미하다? 미래에 그 기업이 밝아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전년도에는 매출액이 얼마였는데 올해는 매출액이 얼마였고, 많이 증가했네. 아니면 전년도엔 영업이익이 얼마였는데 올해는 영업이익이 감소했네. 아이고, 이런 식으로 그 기업이 여러 가지 경영 활동을 좀 더 건실하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바로 성장성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장성 비율은 전년 대비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 어느 정도 기억하실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매출액 증가액, 그 다음에 총자산 증가율, 그 다음에 주당 이익 증가율,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매출액 증가율은 이런 겁니다. 2014년도 매출액이 있고요. 2015년도 매출액이 있으면 증가가 했는지 감소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015년 빼기 2014년 매출액을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증가 또는 감소분을 분자에다 놓고요. 분모는 기준연도, 당연히 기준연도는 전년도겠죠. 올해는 우리가 달성하고, 그러면 이 전년 대비 얼마나 증가했느냐, 이걸 확인해야겠죠. 바로 그래서 그걸 분모에다 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성장성 분석은 우리가 쉬워요. 전년도에 내가 100억을 벌었어요. 근데 올해 어떻게 벌었냐? 120을 벌었어요. 120억을. 그 전년도 대비 100억이니까 총 계산하면 얼마나? 20억 더 번 거죠? 그러면 몇 퍼센트 증가한 거다? 매출액이, 성장률이 20%, 매출 총이익으로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20%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성장성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생산성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산성 분석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물건을 내가 얼마의 일종의 생산 요소 비용을 투여해서 만들어냈는지를 확인하는 게 생산성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는 그 물건이 전 단계에서 내가 얼마만큼 가치 있는 것으로 더 올려놨는지가 바로 생산성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투입 대비 산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건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밑에 좀 낮아서 여기다 쓰겠습니다. 투입 대비 산출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노동력을 100억만큼 10만 원만큼 투여했어요. 이 제품의 원가라고는 노동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만 원만큼 노동력, 농사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인부 10만 원어치 고용했더, 그렇게 해서 나온 농산물이 얼마에 팔렸느냐? 15만 원에 팔린 거예요. 그러면 내 생산성은 5만 원 증가한 거죠. 바로 이렇게 확인하는, 투입 대비 산출을 확인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거는 내가 직접 내 생산 요소를 얼마 투여해서, 그래서 내가 만들어진 최종 결과물이 어떻게 증가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생산 요소를 추가적으로 가미한 게 아니라 전 단계에서 뭔가 받아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넘기는 유통 과정으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 단계에서의 부가가치 증가율을 구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농부는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밀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제분업자는 어떻게 했냐면 밀을 가지고 밀가루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제빵업자는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가치를 가만히 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맨땅은 0원이었는데 밀이 얼마냐면 10만 원이 됐고요. 이 10만 원짜리 밀을 사가지고 밀가루를 만든 제분업자는 이 밀가루를 15만 원에 팔고 있어요. 이 15만 원으로 팔고 있는 밀가루를 사서 제빵업자는 얼마짜리 빵을 만들었냐면 30만 원짜리 빵을 만들었어요. 그럼 제빵업자의 부가가치 창출은 어떻게 되냐면 15만 원 투여해서 30만 원 만들었으니까 증가분은 15만 원이 되겠죠. 그럼 나는 이 기준점이 이 전이 되겠죠. 15만 원을 가지고 15만 원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구체적인 건 또 활동성 생산성 분석에서 또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바로 부가가치율, 노동소득 분배율, 자본 생산성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이런 것들은 뭐다?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장가치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시장가치 비율이라는 건 뭐냐면요, 지금 시장에서 그 기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즉 재무제표 이런 거 다 좋아. 그런데 재무제표 내용이 개판이더라도 어떤 회사는 주가가 막 뻥 튀길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무슨 정치인 테마주. 실질적으로 그 기업이 내실이 하나 없다 하더라도 모 정치인과 막역한 관계라고 하면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고 해서 막 주가가 막 팡팡 뛰거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 기업의 재무제표 상태와는 달리 시장은 지금 그걸 달리 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따라서 해당 기업의 주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지금 시장에서 그 기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시장성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재무 비율은 바로 이렇게 재무제표에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것을 산식으로 가공해서 그 기업의 경영, 성장, 활동, 유동성 이런 것들에 대한 재반 정보를 우리에게 상호 비교할 수 있게끔 간편하게 제시해주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재무 비율 관련해서 두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